네. 그다음에 AI에 대한 투자와 정부 정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AI 분야는 그래서 인제 전반적으로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이제 언어가 영어 기반이 인제 28,000 이고, 그다음에 중국어가 2,700, 프랑스어 2,015, 뭐 스페인어 이렇게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언어가 적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이게 사용하기 나름인데요. 번역 기술이 굉장히 잘 발달되고, 그러면 영어 중심이라는 게 그렇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영어에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영어를 가지고 갔다가 영어에서 자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들이 늘고 있죠. 그러면서 초반에는 이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격차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하드웨어 쪽, 이쪽은 엔비디아, 인텔, 리벨리온, 뭐 퓨리오사 AI 이런 쪽이 강점을 보이고 있고, 인프라 쪽에서는 클라우드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쪽이 아무래도 생태계를 꾸리고 있고, LLM은 오픈 AI, 구글, 바이두, 네이버, LG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캐릭터 AI, 그다음에 퍼플릭시티, 리튼 같은 곳에서 활발하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있고, LG에서 엑사원이라는 게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가우스를 만들고 있고, KT의 믿음, 업스테이지 솔라라는 것들을 투자하고 있고요. 자, 글로벌 AI 민간 투자 순위를 보면 점수로 따질 때 100점 만점에 미국이 100점 정도 된다면 중국이 한 88.8 정도 된대요.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구도 되게 많지 않은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싱가포르 40점, 그다음에 한국은 11위예요. 한 27.7점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668억 달러, 그래서 2031년에는 4,420달러, 거의 뭐 8배 정도, 연평균 36.99%로 계속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일단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스트랄이라고 유럽의 그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AI죠. 유럽이 정말 AI의 불모지인데, 미스트랄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아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글로벌 정부 투자 비교를 하면 중국이 10조, 6년간 10조 위안, 약 1,983조, 그다음에 미국이 5천억, 725조, 4년간이죠. 그다음에 유럽 연합은 5,200만 유로, 778억. 네, 그다음에 프랑스가 163조 이렇게 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여기에 인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쪼금 더 좀 어 이 흐름을 좀 주도하겠다, 이런 걸 보일 수 있어요. 중국의 지방 정부 투자 계획을 보면 예산이 일단 중국이 미국보다는 지방 정부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많아요. 미국 보면 숫자가 다른 국가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인제 어떻게 다른 국가들이 대응을 할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아무래도 인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멜팅 팟이죠. 예. 모두 다국이 섞여 있어 가지고 외국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스탠포드 대학교 뭐 이런 데서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돌아오면 연구자들은, 자국의 연구자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키운 연구자들이 자국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중국의 연구자 수는 41만 명이라고 하고요. 인도는 19만 명, 미국이 12만 명.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워 가지고 자국에 인제 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 AI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AI 기술 속도가 아시아 태평양 평균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델 테크놀로지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뒤처져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국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 2025년 하반기 국내 AI 시장 규모는 9조 5천억 수준이라고 하고요. 연평균 18%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 쪽에 35%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금융이 25%, 헬스케어,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쪽에도 AI를 계속 좀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퓨리오사라는 게 성공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메타에서 이런 그러니까 할 엔비디아가 인제 앞으로 향후의 과제일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뭔가 자기 리소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텐데,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텐데, 메타에서 처음에 이제 $8억 규모로 퓨리오사를 인수하겠다고 했죠.
근데 싫다고 거절하고 독립적으로 1,700억 어 유치를 했고 유니콘 달성을 했고요. 어 지금은 이게 필요사가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의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인제 소버린 AI라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정부의 투자 의향을 한번 보면요. 소버린 AI와 AI 생성형 AI 요게 있는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 AI에 우선적으로 소버린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그 AI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많이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아예 투자 쪽으로 접근할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쪽이 이제 일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우리나라는 약간 국민 삶에 좀 더 편안하게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도 약간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2025년, 2026년 주요 트렌드를 한번 보면 앞으로는 실용성 중심으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AI가 나와 가지고 너무 신기해했던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죽어도 AI 같은 건 안 쓴다. 나는 그냥 내가 직접 하는 게 편하다.' 마케팅에도 AI 기술이 많이 접목됐는데 '난 그런 거 싫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두 파가 갈려 있었다면 내년에는 그런 게 전부 다 AI 쪽으로 흡수될 것 같아요. 과거에 글들을 쓸 때도 '나는 원고지에 쓰는 게 좋다.'라고 고집했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글을 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내년에 그렇게 올해 내년 과도기를 거쳐서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AI를 실용적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에이전트 AI가 점점 더 확산을 해서 그냥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뭐 클로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기 구독을 하는 그 AI가 다 알아서 해 주는 서비스로 더 볼륨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AI, 그 제너럴 AI들끼리의 각축이 있으면서 한 3-4개 업체 빼고는 다 시장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도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분명히 살아남는 곳이 있고 죽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예전에 소셜 커머스로 인기를 끌었었던 쿠팡, 그다음에 티몬, 뭐 위메프 이런 것들 중에서 쿠팡만 살아남고 다 죽었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도 별도로 성장할 거예요. 제너럴 AI는 이미 그 시장에서 정기 구독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확보한 반면에 개별적으로 애플 같은 곳,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곳 이렇게 뭐 아니면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뭐 냉장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TV라든가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로 별도로 성장하는 기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산업에 특화된 특히 인제 로봇 관련된 것들이 좀 AI로 많이 사용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움직임이 좀 보인다 볼 수 있고요. 챗GPT5가 등장할 때 의료 분야에서 최고점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헬스케어도 의료도 어 'AI가 다 대체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의학계에 있었는데 샘 알트만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르는 거죠 그거는. 네. 뭐 진단 보조라든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개인화 치료라든가 의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가 인제 활발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스크를 관리하고 고객 서비스를 인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기를 방지하고 투자를 분석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은행권이 여기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한데요. 그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투자를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인제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는 인제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집 뭐 담보물 가지고 인제 평가를 하고 그 대출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소의 행태를 분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대출금을 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AI가요. 그러면 이제 그 AI가 만들어 주는 대로 투자를 받으면 투자를 많이 받은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투자를 덜 받은 사람은 얘기를 하겠죠. "내가 신용도도 높고 돈도 더 많고 많이 버는데 왜 저 사람보다 대출이 적냐?" 그러면 네, 은행에서는 "알고리즘이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선택하는 건 사실 사장님도 몰라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내서 보여주는 거 그 구글 사장님은 모르죠. 그쵸? 그런 그 AI 서비스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좀 숙제로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에서는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라고 불러요. 프론트 오피스는 이제 고객 창구에서 고객을 만나는 분들, 그다음에 미들 오피스는 백과 프론트를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백 오피스는 이제 전산실이라든가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죠. 앱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쪽에 기존에는 알고리즘 기반의 챗봇 같은 거 프론트 오피스에서, 그다음에 초기엔 그랬고 지금은 AI 챗봇하고 사용자 조치가 필요한 경고 같은 건 특별하게 이제 사람이 들어와 투입되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온보딩 주기 최적화, 그다음에 복잡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한 가상비서, 그다음에 부채, 투자, 자산 관리에 대한 조언도 그냥 사람이 필요 없이 AI가 다 해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드오피스 쪽에선 초기에는 이미지를 문서로 변환하거나 보고서 작성, 이미지 시각화, 자금 결제, 금융규제 준수 쪽이었다면, 현재는 고객 상담 지원하는 데이터 같은 걸 뽑아내거나 정교화된 결제 과정을 검증하거나 뭐 잘못된 게 없나 이런 걸 체크하죠. 앞으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하고, 금융사기를 조기 발견해서 패턴 같은 걸 읽어내서 이 사람이 뭔가 수상하다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겠죠. 채무 불이행 같은 걸 예측하거나 감사 및 준법을 감시할 수도 있겠죠. 자, 백 오피스 단에는 초기에는 이제 결제 오류 진단, 뭐 수정, 배분, 그다음에 ATM 출금 알림, 비대면 앱 유지 관리, 뭐 고객 상담 전화를 배분해 주는 거 요런 정도였다면, 현재는 금융거래 데이터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인사이트와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로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금 결제, 뭐 결과 모니터링 하고요. 정교화된 데이터 시각화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맞춤형 금융상품 금리 책정해서 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금융 규제 보고서 생성이랑 분석을 할 수 있고,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화된 상품을 제안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 생태계와 시장 분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고서를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이 웬만한 보고서는 다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조업 쪽에 아까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스마트 공장이 보급이 돼서 2018 년에는 7,800 개의 공장이 있었다면, 인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기에는 2022 년도에는 이제 30,000 개였다고 합니다. 이게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 10인 이상의 중소제조기업에서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스마트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불량률은 낮아지고 원가도 낮아지고 산업재해도 당연히 낮아지고요. 기업 고용당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네.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개인화 학습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인제 한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을 다뤘다면, 이제 이게 AI가 도입이 되면 개인 학생들한테 맞춤화해서 선생님이 통제하에 맞춤형으로까지 좀 손봐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제 공교육을 좀 더 정교하게 짤 수 있겠고, 기업들도 직원들을 뭐 교육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쪽으로도 좀 음 가능할 수 있을 거고, 개인들도 뭐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성과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든가,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질문과 궁금한 거를 답변을 받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에듀테크 활용 경험을 축적해서 이런 테크적인 요소를 활용하면 그냥 교실 안에서도 막 먼 풍경이 있는 자료들도 함께 끌어와서 볼 수 있겠죠. 학부모들도 그런 관련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걸 더 잘 활용해서, 심지어 교사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정도의 수준의, 그러니까 학생들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똑똑한 학생들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어떻게 에듀테크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도 좀 귀추가 주목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미드전이라든가 뭐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미 이제 영상을 올리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죠. 유튜브에서는 이제 아 뭐 이렇게 "AI가 다 만든 거는 뭐 수익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 제한을 한 AI가 만든 콘텐츠는 아무래도 인간이 만든 것보다는 손이 덜 가고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인제 노는 또 다른 뭐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뭐 스크립트를 생성하거나 음악을 제작하거나 영상 편집을 하거나 게임을 개발하거나, 앞에서 봤지만 수노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죠. 네.
자, 그럼 생성형 AI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기술적인 리스크들이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은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잡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까 보셨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노트북 LM, 우리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자기가 소스를 집어넣고 그 소스 안에서만 결과값을 도출해 내라, 이런 식으로 좀 할 수는 있는데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어떤 학생인 것 같아요. 학생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퀴즈였는데 지문이 있대요. 그 모비딕에 나오는 지문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향유고래가 등장하기 전에 200m, 등장하기 200m 전에 이 물체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은 곧 향유고래가 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장면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물체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물체는 대왕 오징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그 학생한테 댓글을 달고 저희 아이한테 인제 보여주면서 "이런 질문이 왔었고 내가 인제 이렇게 했다."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200m 앞에 등장하는 게 향유고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향유고래가 아닌데, 그래서 "향유고래가 아닌데." 이렇게 답변했더니 계속 맞다고 우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는 능력은 확실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걸 다른 AI한테 물어봤더니 한 대 5 번, 6 번째쯤 가니까 다른 AI가 "아, 이거는 대왕 오징어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대왕 오징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루시네이션으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용자가 자기가 아는 정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모르는 정보를 가져다 쓰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편향성과 공정성인데요. 내 데이터를 학습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이야기만 해 줘요. 그게 저는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토를 달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AI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면서 뭐 답 반론하기보다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칭찬해 주지만 사실 그게 옳지 않은 내용도 그냥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AI도 그런 식의 알고리즘이 가동이 되면 여러분들을 칭찬만 할 거예요. 그럼 벗어나기가 힘들 수 있죠. 보안 같은 것도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온디바이스 AI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뭐 챗GPT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딥시크를 잘 안 쓰는 이유도 이게 중국 쪽으로 서버가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 중에서 물론 민감하지 않은 걸 쓸 때는 딥시크 성능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계속 쌓이게 되면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그런 데이터를 학습하는 이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안 좋은 정보까지, 본인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막 뽑아갈 수도 있죠. 그런 보안 취약점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리스크인데요. 판교에서 이 프로그래머를 안 뽑는다죠. AI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빈도가 높아서 판교뿐만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7,000명을 해고했대요. 그래서 MS 내부 코드의 20~30%는 이미 AI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구글, 아마존, 메타에서도 2 년간 대규모 감원이 일어나고 수백 명 수시로 직원을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일단 화이트 칼라 쪽에 이 일자리가 상당 부분 대체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인제 그 EU가 대표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AI 법을 발의를 해서 어 그 뭔가 고위험 AI는 좀 규제를 하고요. 인간의 일을 바로 대체하지 않고 인간을 보조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알고리즘 편향을 방지하자, 데이터 보호 방조하자, 이런 쪽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으라고 행정명령을 했고, 중국에서는 생성형 AI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AI 산업 육성, 뭐 신뢰 확보 법안 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식수나 원자력 시설이나 고위험 영역에 AI를 좀 투입하는 거, 먼저 투입하는 거,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리스크도 있는데, 딥페이크나 정보 조작 같은 것들, 그다음에 스팸 같은 것도 되게 더 정교화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팸이 오면 이걸 AI로 필터링하는
훈련 같은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도 교육을 하는데 이 챗GPT 수업을 들으려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대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걸 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챗GPT를 아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의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일수록 챗GPT나 이런 기술들을 좀 더 많이 살펴보시고 들여다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제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많이 안 쓴다. 특히 전화 올 데가 없다 그래서 핸드폰을 잘 안 바꾸시는데 오히려 어른이신들일수록 핸드폰은 좀 좋은 걸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에 보면 어 인류가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했던 영국이 이게 이제 제국주의로 뻗어나갔잖아요. 이게 무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작업 능률이 올라가니까 그러지 못한 국가들을 지배하에 둬서 자기 욕심을 채웠잖아요. 그 이후에 뭐 스페인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유럽 전역에 그런 제국주의 문화가 퍼졌죠. 뒤늦게 인제 미국도 따라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기술이 아무의 제어를 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힘겨루기를 통해서 서로 멸망시키고 멸망당하고 막 이런 걸 봤잖아요. AI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막 드라이브 없이 계속 가고 있어요. 오픈 AI에서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서 끝까지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막 보여주겠다 이런 추세로 나오는 게 전 너무 불안한 거죠. 오히려 클로드처럼 인간을 보완해 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하겠다. 사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프로그래머들이 다 실직을 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통제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넥서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제한 없는 발전이 인류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봐왔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규제도 함께 성장이 필요하다. 같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인제 모티브를 따와서 인제 넥서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그 알파고가 바둑개를 붕괴를 시켰다고 해요. 37 수인가요? 뭐 그거 하나로 사람들이 이해 못했던 수가 하나 뒀는데 그 수 때문에 알파고가 이겼다고 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알파고처럼 두는 게 만연해져서 한국 기원인가요? 거기서 인제 수재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원에서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가 그 수별로 퍼센트를 내주면 그 퍼센트를 맞추는 사람이 고수인 거지 고수의 수라는 게 있지 않답니다. 원래 이런 게 되게 바둑이 예술이고 철학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침투한 이후에는 완전히 붕괴돼서 기술 중심주의고 뭔가 이기는 바둑이 좋은 바둑이 돼 버렸다는 거죠. 거기서 인제 넥서스에서 바둑만 뽑아 가지고 만든 게 장강면 씨.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댓글 부대 뭐 한국이 싫어서 이런 책을 쓰신 장강렬 씨가 먼저 온 미래에서 고 부분만 따로 다뤘죠. 예. 그래서 바둑계가 붕괴됐듯이 장강렬 씨는 이제 작가니까 글 쓰는 이 작가 시장, 글 쓰는 소설 뭐 문학 시장 글 쓰는 시장도 붕괴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글을 잘 써 줘요. 그렇게 잘 써 주는데 어 본인도 인공지능이 잘 생각한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1년 걸쳐서 만든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낸 책 한 권을 AI가 매일매일 만들어낸다. 그래서 1 년에 365 권을 만들어낸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이기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둑계가 붕괴되듯이 산업 전반에도 많이 이런 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유발 하랄이나 장강윤 씨가 우려하는 건 인센티브 중심의 기술이 가치를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다 좋은 기술이에요. 인건비를 줄이고 그 AI를 썼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걸 다 차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합의된 공공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선을 지켜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오픈 AI의 이렇게 행태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인류의 절반이 없어져도 될 정도로 네 기술이 많은 분야에 인간을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좀 우리가 구분해 내야 되지 않는가 먼저 인간들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회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는 칭찬만 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막 글 콘텐츠 올리고 막 뭐 좋아요를 눌러야 되고 받아야 되고 댓글도 받아야 되고 막 구독자도 늘려야 되는데 AI는 그런 게 없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AI한테 더 집중돼서 사람들이 AI에 이 쳇바퀴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건 서로 부딪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과 대화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가치라는 걸 점점 잃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스스로를 고립되는 이런 것들은 안 좋다 라는 걸 좀 서로 알아야 되고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다음에 딥페이크 같은 모방 기술이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막 죽은 사람도 막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어.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그런 걸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 뭐 달리나 뭐 챗GPT에 막 최고 비싼 돈을 내고 만들면 돈을 내고 AI 서비스를 쓰면 누구나 그런 영상 같은 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기술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분야에 정확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신기해 가지고 서로 막 발전시키고 그 기술 개발이 되게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다듬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한테 좀 숙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AI 사고방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전문가가 의 역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AI가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MS 오피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빨리 배워서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등한시하고 그걸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오피스를 쓰잖아요. 그죠? AI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뭐 그거 없어도 난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정말 경쟁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인지를 하고 이런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장강윤 씨가 제시한 것들은 요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섞는 거죠. 요 개념과 저 개념을 섞는 거는 아무래도 AI보다는 이 분야를 공부한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뭐 인문학과 비즈니스를 연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분야를 가볍게 아는 거 말고요.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모비딕을 안 읽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얻는 답은 여러분을 오히려 골타 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얕은 지식들은 좀 한계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케이크와 맥주라는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만들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겠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요즘은 딥시크 이후에 결과값을 보여주잖아요. 가만히 보면 얘가 케이크와 맥주라는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후기를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읽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 걸 복제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걸 복제했는지 원래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랑 좀 많이 다른 그냥 엉뚱한 소리들이 많아요. 나무 위키에 있는 글 같은 것들. 네. 읽지도 않고 그냥 쓴 것 같은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도 답답해서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더 AI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AI는 기껏 해 봐야 남의 후기는 그냥 긁어다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후기를 읽으면 잘못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AI가 책을 읽는 게 아니죠. 제가 요새 헤드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제 AI가 후기들을 읽는단 말이에요. 후기들을 읽고 저한테 알려주는데 물론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직접 안 써 봤어요. 그쵸? AI가 헤드폰을 직접 써 보고 뭐 사용 후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카메라를 사고 싶나요? 카메라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AI는 카메라를 써본 적이 없어요. 손발이 없는데 어떻게 카메라를 씁니까? 그죠? 그럼 후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깊이가 있습니까? 네.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 챗GPT가 내주는 답변, 생성형 AI가 내주는 답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모르는 분야는
생성형 AI를 저는 한정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확실한 전문성, 전공이라든가 그런 걸 더 깊이 가지고 있어야 다른 걸 연결할 수 있습니다. 챗GPT가 도구죠. 챗GPT가 여러분의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AI도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다음을 기획하는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AI가 이야기하는 건 빅데이터예요. 근데 그게 다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쭉 모았던 생각들의 일부인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게 행복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게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는데, 그걸 제안해 준다고 해서 챗GPT가 생성형 AI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따르는 여러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런 그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생성형 AI로 그러면 진짜 성과를 내고 있는 곳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광고 쪽이에요. 네, 제가 요런 광고 요런 관련된 책들을 쓰고 있죠. 여기에 보면 메타는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소재를 집어넣으면 이걸 자동으로 AI가 만들어 줍니다. 이걸로 성과를 되게 많이 냈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에는 메타 AI가 아직 사용하지 않지만 이미 많은 그 광고 시스템에, 메타의 광고 시스템에 AI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광고 플랫폼에서 여기서 캠페인 구조, 타겟, 크리에이티브 형식, 게재 및 참여, 지출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에서 자동으로 선택하면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만들어 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이제 광고 시스템에 여러 제어하는 부분들을 뭐 메타 본사에서 사람들이 했겠지만 지금은 많은 일들을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7% 정도 뛰었다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이 구글에도 요런 게 생겼어요. AI를 활용해서 검색 실적을 높여요. AI Max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AI Max 캠페인 최적화하기 써 있죠. 요걸 누르면 에셋 최적화, 브랜드 최적화가 있어요. 에셋은 여러분이 올린 소재를요,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퀄리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브랜드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그런 걸 가지고 어 에 적극적으로 노출시킬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제외할 건지 이런 걸 AI가 다 판단합니다. 네. 제미나이 기술이 다 이런 데에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궁극적으로 이 생성형 AI의 최정점에 오를 것은 구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미나이가 아마 시장을 석권하지 않을까. 지금은 챗GPT가 그 선도자의 위치에서 많은 후광을 얻고 있지만 오피스가 없어요. 그리고 크라우드가 없어요. 그런 단점들이 구글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검색의 사용자가 많은데 거기에 제미나이를 탑재를 하면, 네, 지금도 AI 모드라는 게 있는데 유료 사용자들한테 좀 다르게 보여지거나, 아니면 사실 궁극적으로 이걸 다 무료화해 버리면 챗GPT는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구글은 이거 그 드라이브도 사용할 드라이브는 유료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격을 확 낮추는 순간 이 시장은 구글이 다 석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유튜브의 시퀀스 광고 같은 것도 AI가 다 만들어 줍니다. 네. 또 제가 SNS 광고 마케터라는 책에서 다뤘고요. 네, 반응형 광고는 이미 2022 년부터 구글에서는 일반 광고는 없앴고요. 전부 반응형 광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15개, 그다음에 설명 4가지를 입력하면, 그리고 심지어 그 추천도 해 주고 그런 걸 집어넣으면 조합을 해서 최적의 광고 문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예산 시뮬레이션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네이버도 여러분들 왜 네이버가 인공지능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할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광고 소재에는 반응형 소재가 만들어져 있고요. 생성형 AI가 제목을 추천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목 15개, 내용 4개가 자동으로 입력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 단일형 소재가 있긴 한데요.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계자랑 통화한 적이 있는데 반응형 소재를 추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AI가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더 많이 나오고, 그 네이버에 비용을 들였을 때 광고 효과가 더 나면 사람들이 이쪽에 더 돈을 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이버 크로바 X 무료로 쓰셔도, 유료로 돈 내고 쓰지 않아도 이쪽으로 네이버는 충분히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하이퍼 크로바 X의 성능을 높이면서도 비용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계속 여러분한테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챗GPT의 고성능이 $20씩
29,000원씩 계속 내면서 쓰는 거 하고,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하이퍼클로버 X가 무료인데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시장은 이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겠죠. 네, 또 AI 각종 플랫폼들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특히 아마존은 클로드의 가장 큰 투자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클로드에 투자하고 있는 곳이 구글하고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 퍼플리시티는 아예 아마존 웹 서비스를 바탕으로 베이스로 해서 구동이 돼요. 그래서 아마존도 굉장히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야놀자의 챗GPT 서비스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높은 평점도 요약해 주고 낮은 평점도 요약해 주고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후기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생성형 AI 제대로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